계속해서 승강기 구조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상정지장치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아까도 승강기가 구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상정지장치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이제 추락 방지 장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비상정지장치가 무엇이냐면 비상정지장치란 카와 균형추나 평형추를 그냥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카와 균형추나 평형추를. 근데 뭐 어떤 이게 원래 가야 되는 운행 층수에서 정지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긴급의 상황이나 어떤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딱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비상정지는 멈출 수 있는 장치다. 그래서 승강기가 가장 저기 할 때는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쵸? 승강기가 뭐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정지 장치부터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정지 장치의 종류에는 순간 작동시키 우선 나오는데요. 순간이라는 말 그대로 딱 힘이 들어오면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작동형 비상장치인데, 즉시 정지시킨다는 건데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러니까 큰 기구나 무거운 것보다는 저속으로 운영하는 저속력에 주로 사용되고, 1m/s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완충작용, 스프링 같은 걸로 해서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완충작용을 사용할 수 있고, 슬랙 러프 세이프티, 조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를 걸리는 장력이 사라지는 것을 센서로 거출하면 작동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있는데, 우선 순간 작동형은 즉시 정지시키는 방식이고, 주로 저속과 소용량 이런 것들을 하고, 또 1m/s를 초과하는 경우는 완충 효과가 있는 것을 좀 사용한다는데, 잠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순간 작동 방식은 바로 우리 정지력이 이렇게 바로 작동을 해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에서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순간 작동 방식, 그래프를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바로 멈추는 거. 그렇다면 우리 점차로 이렇게 순간으로 종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좀 다칠 수도 있고,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 있고, 또 2차, 3차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작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플렉시블이 들어갔어요. 약간 탄력을 줘서 조금 차근차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플렉시블 가이드 클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처음부터 정시시까지는 일정하게 바로 움직이기가 일정한 힘을 좀 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도 간단하고 정지 후에 복구도 쉽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격 속도가 보통 아까는 1m/s 이 미만이고 이상일 때는 완충 효과가 되는데, 보통 초과하는 경우에 1m/s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FGC 플렉시블 가이드 클램프. 근데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힘을 주고 가니까 이렇게 멈추는 게 저저저저저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래서 지금 멈추고 제동력을 발휘하고 있고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방식이냐? FWC 플렉시블 웨지. 아까는 저기 됐는데 클램프가 웨지 클램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웨지 클램프 FWC 이렇게 FWC인데요. 이거는 동작 초기에는 약하다가 점점 힘이 강해. 일정한 게 아니라 점점 힘이 강해지다가 딱 일정에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딱 멈추는 그런 방식은 구조가 많이 복잡해요. 왜?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힘을 더 해서 에너지나 어떤 컨트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FWC는 FGC보다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FWC는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기울기가 하다가 좀 일정하면 좀 더 기울어졌다가 나중에 딱 멈추게끔 이렇게 되는 FWC였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멈춰지는지. 우리 비상정지 장치 설치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피트, 승강로 피트 하부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있다면, 또는 장소나 사무실, 통로의 경우에는 어떤 걸 설치해야 돼요? 균형추에다가도 이 균형추, 그러니까 균형추는 뭐죠? 승객이 타지 않는 무게를 보상해주고 운행하지
운행하는 로프의 반대편에 닿는 이제 요 균형추에다가도 비상정지를 멈출 수 있게끔. 왜? 이게 어떤 떨어지거나 움직이면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뭐 어떤 인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추에도 설치해야 되고요. 점차 작동형, 우리 FWC 했죠. 그럴 때는 비상정지 장치의 경우에 카가 전격 하정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작동한 평균 감속도가 어디에서 0.2에서 1의 사이에 있어야 돼요. 평균 감속하는 속도가 0.2에서 1의 속도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카가 여러 대 설치인 경우는 모두 다 뭐로 이렇게 점차를 해서 딱 멈춰면 즉시 작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차 작동형으로, 그래서 여러 대가 있으면 얘가 첨전전 멈추면 얘도 첨전전. 그래야지 전체적인 기계의 부하나 사고에 대해서 될 수 있겠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이건 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처음에는 레일을 쥐는 힘이 약하다가 점점 강해지고 일정해져서 딱 멈춰버리는, 그게 뭐였죠? 웨지였죠. 웨지. 그래서 플렉시블 웨지 클램프, FWC, 플렉시블 웨지 클램프. 그래서 점점점 일정해지는, 그렇게 했었죠. 우리 슬랙 로프 세이프티는 아까 명칭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슬랙 로프 세이프티는 아까 뭐였죠? 즉시 정지시켰죠. 즉시 정지시. 우리 조속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속기라는 거는 속도를 좀 조절해주고, 또 슬랙 로프가 어떻게 과속 내지 않게끔 또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버 스피드 가버너라는 건 뭐냐면 규제한다는 뜻이죠. 우리 가버멘트, 또 정부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조속기에 대해서 보면 카의 속도를 검출하는 작전. 그래서 검출한다는 건 속도를 이제 어떤 뭐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상해. 그러면 더 이제 과속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가 가동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멈추거나 또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우리도 차를 타다 보면은 속도를 일정하게 과속이 나면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악셀레이터도 빼지만 브레이크를 좀 밟아서 속도를 일정하게, 너무 오버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달릴 수 있게끔. 차를 멈추기도 좋지만 속도를 조절할 때도 브레이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속기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는 방식이었다면, 멈추는 브레이크를 정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조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디스크라는 건 이게 이렇게 동그란 판. 우리 저기 보면 자동차 타이어도 보면 브레이크 타이어에 브레이크 드림에 보면 타이어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요. 동그란 원판이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그거를 드럼으로 탁 잡아주면서 멈추죠. 그렇게 하듯이 디스크에는 그런 디스크형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 조속기 가버너에 G를 따고 디스크를 따서 GD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 그래서 우리 디스크의 원심력으로, 디스크가 돌아가다 보면 원심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힘이 발생하겠죠. 진자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뒤에 진자는 왔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디스크가 막 돌면 가운데 있던 구슬 같은 게 있다고는 이렇게 원심력 돌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깥쪽으로 더 빠져나가려고 하죠. 더 멀어지려 하겠죠. 그런 원심력에서 그 진자가 움직이면서 감속 스위치, 이거 멈춰, 너무 빨라 해서 스위치들을 다다다다 작동해서 스위치가 일정 수준 되면 멈춰라. 이렇게 신호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형은 어디에 있다 말게요? 중저속 엘리베이터. 어디에요? 중저속 엘리베이터. 중속이나 저속 엘리베이터에 디스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엘리베이터죠. 그러면 플라이볼형. 플라이볼이라는 건 날고 있어요. 그럼 볼은 동그란 거예요. 아까 디스크는 판이었다면 우리 공은 구의 형태예요. 동그란 입체. 그게 플라이, 좀 공중 부양해서 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G 가버너하고 F 플라이라고 해서 F가 됐어요. GF형인데, 이거는 회전력을 왕복 운동으로 갖죠. 떠 있으면 어떤 회전을 막 돌아가는 것들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으로 변환한대요. 그래서 구 모양의 진자 자체가 원통형인데,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가 구라면은 그 원통의 진자가 원심력으로 추락을 할 수 있는 거를 안전장치를 가동시켜서 멈추게 만드는 건데,
구조성 복잡해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복잡하지만 정지력이 좀 우수해서 그래서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고속에 사용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뭐예요? 고속형, 플라이볼형, 플라이볼은 붕 뜬다는 거잖아요. 뜨면은 어떻게 고속에 빨리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속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 모양, 아까 디스크보다는 고속에 사용된다. 플라이볼형.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롤 셀프라는 게 있어요. 롤 셀프. 그래서 롤이니까 이제는 롤이에요. 어떤 롤, 말아 넣던가 어떤 그런 거에서. 그래서 롤에서 R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속 스위치가 작동하는데 과속 시에 홈과 로프 사이에 마찰력으로 정지를 시킨대요. 그리고 저속 엘리베이터에도 사용하는데 마찰 정지형으로 분류 있어요. 마찰 정지형의 저속 엘리베이터. 그래서 과속 스위치가 작동하고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힘과 홈과 로프 사이에 마찰력으로 정지한다. 그건 뭐예요? 롤 세이프티형입니다. 마찰력으로 홈과 로프의 마찰력으로 하는 주로 저속에 사용하고요. 양방향 과속 조절기도 있어요. 캐치가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답니다. 그래서 양방향은 캐치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이쪽에서도 작동하고 이렇게 돌거나 회전할 때 이쪽에도 작동하는 양방향 캐치. 그래서 양방향 과속 조절기.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고 제목을 이렇게 매칭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과 저속을 구분하고 플라이볼과 디스크. 그래서 조속기를 잠깐 본다면 우리 일반적인 디스크 한번 볼게요. 디스크의 조속기를 보면 이렇게 조속기 도로래가 이렇게 있다면 전기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뭐 로치 캐쳐가 있어야 하면 요게 돌다가 이게 점점 돌면은 이 디스크 땅에서 돌다 보면 요게 이제 원심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전기 수직을 탁 건드려서 스위치를 건드리니까 멈춰라! 이런 게 되는 거죠. 신호가 간다는 그런 의미고. 자, 플라이볼이라는 거는 플라이볼이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공이 이렇게 진짜 떠 있어. 이렇게 떠 있어서 우리 전기 스위치가 이렇게 원심력으로 돌다 보면 이렇게 돌고 너무 빨리 돌다 보니 이게 늘어나면서 요게 이 플라이볼을 딱 건들 수가 있겠죠? 요게 이 구조가. 그래서 플라이볼을 건들면 이게 멈춰야겠구나. 그래서 멈춰서 전기를 신호를 줘서 모터를 멈추거나 브레이크를 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조입니다. 플라이볼은 주로 고속, 그 다음에 디스크는 중저속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구분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조속기 작동 속도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125번의 전격 하중에서도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속기는 전격 속도가 115m 이상 속도에서 즉시 작동해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조속기는 115% 이상이 됐을 때. 그래서 또한 장치 종류별로 다음 속도 이하의 경우에서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시 작동형 추락 안전장치 0.8, 그 다음에 추락 방지 안전장치 1, 그 다음에 점차 작동용 추락 안전 1.5. 그 다음 점차 작동 추락 안전 장치는 1.5 V 플러스 0.25 m/s. 전격 속도에서 1m를 초과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는데, 이 내용은, 시험에 혹시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보고 고르는 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수치까지 외우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속기의 작동 속도. 조속기는 작동 속도는 전격 속도의 몇 %요? 115% 이상이 됐을 때 조속기가 동작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거나 또는 일정 속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조속기는 전기 안전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으로 되고, 카의 속도가 조속기의 작동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조속기의 작동 속도 115km에 도달하기 전에 구동기 정지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도달하고 나면 멈추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완전한 속도, 아주 가속도가 붙기 전에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구동기의 정지를 조절해야 되고, 조속기의 로프를 잠깐 보면 최소 파단 하중, 파단이라는 부서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하중이, 이 조속기의 힘은 어느 정도는 안전륜이 8 이상이 되고, 안전륜 몇이요? 8, 그리고 직경은 6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속기에 사용되는 로프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파단 안전률은 8, 직경은 6mm. 그리고 롤세이프형은 말찰 정지형,
그리고 인장력 1, 마찰 계수야 0.15 계산해야 된다. 이건 내용 그냥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 조절기의 도덕의 피치 직경과 가속 조절기의 로프는 30 이상, 보세요? 수치만 30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 피치 직경과 가속기 로프는 30 이상 된다는 거, 도르래. 이 가속 조절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잠깐 볼까요? 내용은 아까 승강기 카 속도가 전격 속도로 몇 % 넘어가면 이게 검출해서 비상정지해야 된다 그랬었죠? 125%, 아니 115% 방금 115% 이렇게 2번 그렇게 됐었죠. 조속기. 자, 완충기란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충기란 카가 어떠한 워닝에도 최하층을 지나서 피트에 도달했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물론 안전장치도 있어서 제동을 시키는데 그걸 넘어갔어.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면 이제 박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 하부의 맨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 포지티브는 직접 어떤 기구에다 칼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 연결하니까 딱 멈추면 위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카 상부에도 설치해서 카가 위로 충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 상부에도 포지티브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충기. 그래서 스프링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피트에 있는. 그래서 완충기의 종류를 보면 스프링 완충기가 일반적이에요. 또 선형 특성이 있다는 건 선형은 선이 휘어지거나 다시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거 또 말면 스프링이 되겠죠. 그래서 1m/s 이하의 저속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사용되며 에너지를 축적형이에요. 에너지를 축적하면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냈으면 물론 인장 에너지나 이렇게 되겠죠. 압축 에너지가 되겠죠. 위에서 누르면 이게 눌러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쭈그러지면 그냥 축적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냥 흡수시켜 버리면서 충격을 방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어떤 일정률에 자기 탄성에서 원시가 되지만,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방법으로 스프링 완충기는 1m/s 이하의 저속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면 우레탄식 완충기 한번 볼게요. 아까 스프링은 쇠를 뜨면 재질을 담는 우레탄, 고무 같은 재질, 탄력성이 있는 재질이죠. 그래서 비선형적 특징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재질 자체가 그냥 압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1m/s 이하의 저속에서 그냥 압축되는 건 똑같은 상황으로 에너지 축적형. 이거 스프링이랑 동일한 용도로 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는 스프링은 선을 이렇게 빽빽빽 꼬아서 서로 이렇게 쇠가 이랬다면 우레탄은 재질을 바꾼 탄력성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입식 완충기예요. 우리 보면 자동차도 그러면 가스쇼 업자거나 우레보나 쇼바라 그러기도 하죠. 자동차 충격을 이렇게 바퀴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퀴에 들어갔다 나왔다 스프링도 다르지만 가스식으로 고급 승용차나 큰 자동차들은 가스를 유지해서 그 가스가 이제 어떤 실린더와 플런저 구조에 얘는 유입이에요. 그래서 유입은 기름, 오일을 넣어서 에너지를 오일을 통해서 오일의 안에 들어있는 유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에너지를 누르는 에너지를 충격을 분산시켜 흡수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름이 든 실린더와 플런저를 이용해서 완충하는 장치고요. 실린더에 오리피스 틈새로 기름이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유체 저항, 일단은 그 기름, 실린더 안에 있는 기름이 자체로 이렇게 압축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완충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에너지를 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들었던 건 에너지가 기름이 모여들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산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모든 속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모든 속도에도 적용하기 가능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는 뭐예요? 유입식 완충기. 그래서 카와 규정치 충돌을 해도 영규정리 변형이 없어야 되는 거, 또는 유입 완충기 내의 유체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스프링이나 다른 우레탄 같은 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 부딪혀도 괜찮겠구나 하는데, 이 유입 같은 경우는 실린더 안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기름이 다 새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았을 때 기름이 없으면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스프링 완충기 보면 스프링 구조로 해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면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고, 유입 완충기는 이 안에 물론 이제 스프링 구조는 다시 원위치를 유지하겠는데 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고, 이 오일이 들어가 있고 오일을 뭐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죠. 보시기 어렵다면 오일 게이지가 있어 얼마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줘서 이 오일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또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완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문제 잠깐 또 볼까요? 1번. 카가 최하층을 통과해서 피트는 맨 바닥이라 그랬죠. 승강로의 바닥. 그래서 도달할 때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로 모든 속도에 적용이 가능한 거. 어떤 거였죠? 아까 모든 속도, 모든에서 유입이었죠? 유입. 그래서 우리 기름 내서 그리고 스프링 완충물, 이거는 어떤 거였죠? 저속이었죠? 저속에 주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카와 카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신호가 났는데, 카와 카틀에 보면 카는 우리가 타는 승강기 타는 우리 공간이에요. 그리고 카틀은 그 승강기가 타는 우리 같은 적재 공간 또는 우리가 탑승로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 틀, 프레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직접 사람이 탑승하거나 또 화물이 직접 실리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틀은 거기에 프레임을 써서 우리 외형으로 뼈대를 만들어줘서 어떤 형체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건데, 대부분 어제 케이지, 또 이렇게 케이지 틀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카를 또 케이지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 카, 케이지, 프레임, 또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는 우리 자동차도 카라 그러지만 일반 탑승공의 카라 그러고 또 엘리베이터 카도 카라 그럽니다. 그래 보면 승객이나 화물의 열린 부분이 없이 완전히 둘러싸이는 구조여야 돼요. 왜냐하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승객을. 그러고 나서 카와 내부와 카물의 출입구, 승강장 문의 유효 높이는 보통 어떻게 2m 이상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데 걸리면 안 되겠죠. 저도 키가 이제 180이 넘는데 거기 뻥 부딪히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m 이상 승객이 탈 수 있는 문의 높이는 몇 m 이상? 2m 이상이면 되겠죠? 2m 이상. 그리고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주택은 층고가 좀 낮을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2m씩 하면 이게 그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1.8m 이상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 때 자동차용일 때 차가 들어가고 나고 할 때는 굳이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는 앉아서 좀 낮으니까 차고가. 그래서 좀 제외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카에 우리가 타보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정에는 조명과 그다음에 이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환기 및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 이게 타 있는 중에 화재나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타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면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구 시설 같은 것들이 설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 그다음에 환기 시설, 그다음에 비상 탈출 장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카 벽에는 카의 도어와 명판, 그 다음에 층 번호, 카 내 위치 표시대, 운전 조작반 또는 인터폰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다음 중 카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을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카 벽, 우리 엘리베이터 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도어가 당연히 있어야 죠. 문, 명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은 매기는 속력은 어떤 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번호 같은 거고 해당 층이 몇 층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승번호. 근데 카 내의 위치, 내가 지금 전체 어느 정도 있다. 뭐 이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 조작반, 몇 층에 가고 싶어요. 또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운전 조작. 또는 비상사태 발생. 구조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몇 명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인터폰 눌러서 알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설비가 되어야 되는 거. 뭐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카 문이 2개 이상 가는, 문이 2개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2개가 동시에 열리면 안 돼요. 동시에 열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우리 보면은 양쪽으로, 센터 오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쭉 열려요. 이 문이 2짝이 아니라 앞문도 있는데, 어떤 데 보면 뒤로 딱 돌아오면 뒷문도 이렇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쵸?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떤 카가 딱 이렇게 좌우로 보면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 딱 문이 있어요. 그래서 탈 때는 아래에서 탈 때는 이쪽으로 탔는데 딱 올라오면 이쪽으로 이제 내릴 때 이러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양쪽으로 탁 열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원칙상으로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양쪽이 열려서 지나가는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2개 이상이 동시에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의 재료는 불연재료. 불연재료라 하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엘리베이터가 너무 잘 타버려. 그러면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해야 되는 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불연재료는 타지 않는 재료. 그리고 카의 비상구출, 아까 이렇게 비상구출을 한다 그래서 카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타고 있는 승객이 어떤 상황에 발생하면. 그래서 침관정지 시에는 승객을 구출하기 위한 비상구출용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카의 내부 방향으로 열리면 안 된대요. 영화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사실은 안쪽으로 열리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보통 이렇게 열어내면 떨어져 내갖고 옆으로 이렇게 딱 놔두면 떨어져 내는데 밖으로 이렇게 열려서 열린다기보다 뚜껑 열리듯 따듯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내부 방향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비상구출의 유효 개구부. 개구부라는 건 이렇게 카가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뚜껑을 딱 이렇게 연다든가 아니면 뚜껑을 이렇게 딱 제쳐놨어요. 이렇게 딱 제쳐놓은 건 사람이 나오는 구멍인데 최소는 400, 500이어야 돼요. 이거는 40, 50cm, 그러니까 40cm, 50cm 또는 0.4m, 0.5m. 이거는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딱 통과했을 때 50cm 이상 어깨 보통 길이가. 앞뒤는 좀 짧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40, 어깨가 50 정도가 사람이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뭐 체격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또, 저도 이제 배가 좀 나오겠는데, 이러다 보면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좁아요. 그래서 최소 규정은 그렇지만, 물론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낑겨서 나오면 되지. 하지만, 우리 보통 0.5에서 0.7 정도가 정말 좋다.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상으로는 좀 작으면 좋지만 너무 작으면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0.7에서 0.5지만 사람 최소는 0.4에서 0.5. 그래서 보통 평가에서는 0.4에서 0.5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0.4에서 0.5 정도 메타가 정도 되는 정도가 돼야지 탈출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승강로에 한 승강로장에 뭐 옆으로든 또 위아래든 근데 보통 이제 옆으로가 많이 그러는데 카가 2개 이상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비상구출 만들었어요. 옆으로. 그래서 내가 사람이 옆으로 탈출했는데 옆에서 빅 하면 어떻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는 옆으로 할 때는 카 벽에 비상구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 경우는 수평거리도 벽과 벽 사이의 거리도 적어도 카와 카 사이의 거리도 1m를 좀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1m 혹시나 거기 사이로 뭔가 떨어질 수 있거나 걸리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간격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또 카 벽에 비상구출물 설치 시에는 폭이 0.4m 이상은 돼야 되고 높이는 1.8m. 이때 왜 1.8m가 키가 적어도 그래서 벽에다가 만들 때는 옆으로 열게 되면 사람이 걸어서 나기 때문에 아까는 위로 탈출하니까 근데 이거는 걸어서 나기 때문에 폭은 0.4m 옆으로 가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1.8m 정도는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카 천장의 비상 구출물에는 카 외부에서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카 내부에서는 상관 열쇠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카 천장에 있는 비상 구출물은 외부에서는 열쇠 없이 들어서 딱 내면 열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특수한 열쇠, 우리 체결 열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맥도날드 우리 해피밀 같은 데 보면 장난감 아이들 장난감 보면 열쇠가 십자 일자 돌아가면 삼각형이 되는데 삼각 열쇠로 열 수 있게끔 이런 장치로 열 수 있게끔 돼야 되고 된 비상잠금 장치 해제 장치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비상장치가 해제가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가? 막 사람 탈출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계속 올라가고 내리면 안 되겠죠. 딱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운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 생각하면 이런 상황일 때는 엘리베이터가 멈춰야겠구나, 이런 상황일 때는 문이 열려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비상장치가 해제돼서 뭐 이렇게 어떤 문이 열려서 사람이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일 때는 뭐가 엘리베이터 운행이 딱 멈춰야 된다. 그래서 비상 구출문에는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잠금 장치가 돼야 돼요. 잠궜어. 그래서 열리지는 않지만 사람이 쉽게 손으로 해서 탈출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탈출로에 근데 문이 잠겨 있는데 그게 열쇠, 뭐 아주 아무도 알 수 없는 번호로 되어 있거나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탈출을 못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충분히 조작 가능한 잠금 장치로 돼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카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외형을 형성하고 있는, 카의 외형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또는 이게 카에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탑승하거나 화물 탑승 무거워져요. 그러면 이게 변형이 될 수 있고 바닥 같은 게 내려앉을 수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하중을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딱 잡아주면 전체 하중을 지탱해주는 골격이 돼요. 우리도 사람도 뼈가 있기 때문에 딱 정확히 쓸 수 있듯이. 그리고 하단에는 비상정지 장치가 보통 연결돼서, 아까 비상정지 어떤 센서들이 있어서 여기에 멈춰질 수 있게끔, 또는 아까 레일을 장착할 수 있어 레일을 멈출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이런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가 된다는 거, 하중을 외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보면 브레이스 로드를 한번 볼게요. 카주는 가이드슈, 카바닥, 브레이스 로드 정도로 이렇게 카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스 로드 잠깐 그림을 보여줄 텐데 먼저 내용 볼게요. 카의 바닥면, 카가 이런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하중이 많이 쏠리겠죠. 분산된 하중을 어떻게? 옆으로 좀 측면으로, 왜냐면 하중 아래쪽으로만 쏠리니까 옆에 프레임에 좀 전달할 수 있게끔 하면 전체 하중의 8에서 8분의 3 정도를 분담할 수 있는 방치인데, 그렇게 보조로 이렇게 하중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대놓은 덧대져 있는 그런 쇠 파이프 프레임, 이걸 브레이스 로드라 그랬는데, 요 구조예요. 지금 보면 카의 틀, 이제 이거는 이제 카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카를 받쳐주는 전체적인 이제 구조예요.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카를 이렇게 딱 요 그림대로 한다면 이렇게 지금 카가 이제 이렇게 여기 문이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딱 장착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카라면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스 로드가 뭐냐, 하부에 이게 무게 중심이 쏠리는 이 하부의 하중을 이 브레이스 로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4개를 연결해줘서 서로 하부 이게 하중을 8분의 3 정도 경감시켜주고 있는 이 구조가 뭐라고요? 이 브레이스 로드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스 로드라고 가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중을 분담시켜주는 카 프레임의 구조는, 그래서 그러는 명칭은 브레이스 로드. 이거 그림을 잘 생각하면 이러니까 하중을 좀 분산시킬 수 있겠구나 느낌이 나죠. 자, 우리 균형추 보겠습니다. 균형추는 아까 뭐였죠? 운행을 하기 위해서 카와 반대편으로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게 보상해 주거나 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균형추란 우리 카의 무게를 일정한 비율로 보상하기 위한,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카가 비어 있을 때도 있고 꽉 차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균형추는 더 달고 더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율을 맞춰 놨어요.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카의 자중과 적재 용량의 몇 퍼센트? 40에서 50%를 합한 그런, 그러니까 카 자중, 원래 빈 카의 무게가 10kg다. 그러면 거기에 적재하는 용량, 얘가 10kg인데 20kg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거의 전반 10kg. 그래서 10kg, 10kg 돼서 20kg. 이렇게 합한 용량을 이렇게 건상 로프, 그러니까 우리 건상기라 그러죠. 이렇게 로프를 감는 기구 양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연장한 중량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번 시간에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유리벽으로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딱 눌러놓고 올라오기 전에 보면 먼저 중량물 큰 이게 철판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된 게 먼저 이렇게 판 같은 게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카가 올라오듯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형추. 그래서 균형추의 역할 잠깐 보면 소요 동력은 아무래도 무게 중심 맞추니까 동력이 덜 들리겠죠. 그리고 로프가 안정적으로, 왜?
힘을 아주 많이 받을 때나 적을 때는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 힘을 받는 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또 제동력. 아주 무거울 때는 멈추기 힘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해 주니까 멈추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제동력을 좀 절감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 균형추의 무게를 구하는 또 문제 저기 하나 우리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추의 중량 G는 카의 자중, 빈 카의 무게 거기에 LF예요. L 곱하기 F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F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버 밸런스율, 서로의 비율인데 이거 0.3에서 0.5 정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래요. 뭐 소형은 0.3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주로 이제 계산해내기보다 이 공식을 구별할 수 있게 이게 이제 더하기고 이게 곱하기인데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와요. 더하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L이 아니라 F가 돼 있고 뭐 E가 돼 있고 F가 돼 있고 다른 용어로 사용돼 있고 그래서 카의 자중 곱하기 카의 자중 더하기 L 곱하기 F라는 거. 카의 자중 더하기 L 곱하기 F. 그래서 요 순서를 잘 기억해주고 부호 더하기 곱하기 더곱이라는 거 잘 보시고 문제를 좀 골라내기식에 많이 나와요. 공식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자, 우리 균형추의 오버밸런스를 계산하는 방법. 아까 오버밸런스 하는 거죠. 오버밸런스는 카의 전격 적재 하중을 더한 값으로 30에서 55% 정도를 적용하는데 이제 통상 승용 볼게요. 통상 승용은 좀 45% 사람 같은 거, 화물량은 50%. 수치만 그냥 알아두세요. 45, 50. 그냥 화물이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적용한다. 그러면 승용은 그거보다 조금 한 10, 그거의 10%, 45% 정도 된다. 그 오버밸런스율은 로프와 도르래의 마찰비, 아까 그랬죠? 마찰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개선해서 로프가 도르래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밸런스율 높게 하면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고 이런 아까 그 내용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데 사용되는 게 오버밸런스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마찰비 계산 계속하면 우리 마찰비는 이제 이게 로프와 도르래가 얼마만큼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보는 건데 마찰비는 트랙션비 또는 견인비라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마찰 기수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카의 로프에 걸리는 중량과 균형추 축의 로프에 걸리는 중량의 비율이에요. 균형추와 카 중량. 근데 마찰비는 1보다 크고 작을수록 좋은데 1보다 크며 작을수록 좋은데 승강일정이 길어지고 마찰비가 커지면 수치가 1.35를 넘고 로프가 미끄러지기 쉬우나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균형추의 균형 로프를 쓴다. 자, 이게 커질수록 뭐가 된다고요? 미끄러지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기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뭐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를 설치한다. 그래서 미끄러지면 뭐를 설치한다?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를 설치한다. 이 내용. 그리고 마찰비는 로프에 뭐와 연결되다? 수명과 승강기의 소비 전력. 수명과 소비 전력. 잘 생각하면 수명. 로프가 미끄러지고 잘 보정되면 오래 갈 수 있고, 그쵸? 도르래나 권상기나. 또는 소비 전력. 에너지가 덜 들 수 있죠. 모터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마찰이 개수가 낮아. 그래서 계속 미끄러져. 그러면 모터의 힘이 미끄러져서 낭비되니까 실제로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덜 전달되니까 어떻게 될까? 효율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하층의 전부하로 상승 시의 마찰 시에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공식은 잘 보시면 어떤 전부하 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것도 수치를 대입한다기보다 다음은 전부하 시가 상승시냐 하강시냐 이런 것들 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승시는 또 어떤가 하강시는 어때? 그래서 최하층에서 전부하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상승할 때의 마찰 비는 이렇게 구한대요. 그래서 전부하 비는 균형 추측의 중량분의 카측의 중량이에요. 균형추와 카축. 아주 최상으로 보자면 그때는 균형추가 사실은 상승할 때는 우리 카가 상승할 때는 균형추는 내려가겠죠. 그때는 상승시의 마찰비는 균형추분의 카측 중량인데 이거
외우다 보면 다음 거 나오면 헷갈려. 근데 제가 약간 요령은, 이건 뭐 저 공식적이고 정식적이진 않지만, 글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위에는 분모가 이렇게 분자가 하나, 둘, 네 글자. 아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 그러니까 여기가 많으니까 삼각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삼각형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시. 상승시는 균형 추측의 증량. 하측 증량. 이렇게 하면 전부와 비는 상승시에는 이렇게 길이가 내용이 이렇게 많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삼각형이 되니까 상승시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거를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무부하로 이제 왜 무부하요? 갑자기 전부하가 아니라 떨어질 때는 어떤 에너지를 안 줘도 그냥 자유낙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강시예요. 이번에 하강시에는 무부하로 하강시예요. 그냥 지가 떨어지니까 전부하가 필요 없어요. 무부하로 때의 마찰비는 이때는 균형추와 하측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균형추가 분자예요. 그리고 하측이 분모.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글자가 많고 적으니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되죠? 아래로 하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그러니까 하강할 때는 이렇게 하측이 분모가 돼서 좀 글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자라지니까 이럴 때는 하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중량 균형추의 중량은 자체 하중에 L 더하기 L 곱하기 F였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로프에 걸리는 힘을 더한다는 건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핵심 정리 문제 잠깐 볼까요? 우리 아까 규정추 무게 구하는 공식 이렇게 했는데 구별할 수 있어야 됐다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균형추의 중량을 구하는 공식은 잘 보시면 더하기 뭐죠? 다음에 곱습하기였잖아요. 더한 다음에 그쵸? 그러면 두 개가 곱하면 얘는 x네. 그럼 더하기네 f. 더하기 더 곱이라고 했죠? 더 곱 이렇게 해서 카의 자체 중량 더하기 L F였어요. 로드와 벡터였습니다. 효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찰비 보상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상 체인은 아까 구해서 마찰비를 보상하고 있어 대책에서는 보상 체인과 보상 균형 체인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카가 높은 승강조의 위치 변화를 할 때 높은 승강로 이렇게 승강로가 위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위치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어요. 로프와 이동 케이블의 무게에 대한 또 로프가 어떻게 최적이 많이 한쪽으로 쏠리면 로프 자체의 무게도 있어요. 그렇죠? 로프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 무게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무게 변화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상 효과가 꽤 높아요. 90%나 돼요. 보상 체인은 몇 퍼센트? 보상 체인, 균형 체인은 로프와 이동 케이블 무게 변화에 대한 보상은 몇 퍼센트? 90%가 된다는 거. 그리고 보상 로프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까 체인이었는데 로프 같은 경우 균형 로프라 하는데 로프의 엉킴을 방지하고 로프가 엉키는 걸 방지하고 균형체 무게에 대한 권상비를 보상하기 위해 인장도르래를 설치하는데 이럴 경우는 보상 효과가 100%예요. 그럼 균형 보상 로프가 더 100% 높다는 거 기억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속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단 튀어 오름 방지를 좀 해서 록다운 장치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속도가 3.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좀 빠른 속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튀어오를 수 있어서 록다운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튀어오름 방지 장치 어디에? 보상 로프의 경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 로프 인장도르래 이렇게 균형 로프가 설치되면 이렇게 로프 인장도르래에서 인장 C부로 이렇게 따로 얘만 설치된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우리 승강기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승강기 도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부분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